한일 경제전쟁,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의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말 일본과 중국의 주요 매체에서 배터리 산업의 축이 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스트 반도체라고 지목될 만큼 큰 시장을 가진 이 배터리 산업을 두고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강영구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배터리 산업 이슈 지금 바로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포스트 반도체이자 신산업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배터리. 최근 환경 규제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며 배터리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내연기관 분야의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3년간 전기차 보급이 7배 증가하였고, 이렇듯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주요 생산국인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배터리 삼국지가 펼쳐지는 상황. 국내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고 설비 신설 등 입지 구축에 나섰다. 울산에 부품 공장을 신설하여 2021년부터 배터리 모듈 등 전기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울산, 경북, 인천, 충남에 생산 라인을 늘려 차세대 자동차 핵심 부품을 양산하게 됩니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가진 중국이 역시 올해 신에너지차 정책을 내세우며 배터리 시장 선점에 뛰어든 가운데 세계 배터리 전쟁 속 우리가 주도권을 쥘 방법은 무엇일까? 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됐던 분야가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터리 산업엔 위기가 없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정순남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우선은 이제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특히 저희 배터리 분야는 소재 장비를 포함해서 90% 정도 이렇게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국산화가 아직 안 된 5가지 품목에 대한 정부와 또 기업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기술 자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배터리 산업의 장점이 소재 분야에서 일본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자, 실제로 어떤지 우리 강영구 위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배터리 소재 분야의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실제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한 생산 캐파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비해서 소재에 관한 대일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일부 제품, 예를 들자면 그 파우치나 전해액 첨가제 또는 그 바인더 등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있긴 하였지만은 다행히 이번 수출 규제 품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일단 수출 규제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고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약 2달 전이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축이 한국으로 옮겨갔다라는 중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3개 국가인데 각 나라마다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테슬라라는 미국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은 배터리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자국의 어떤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쭉 성장을 해왔었고, 그렇지만은 저희 한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체적인 노력, 또 시장 다변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이제 보조금이 없어질 경우에 저희 배터리 가격이 경쟁력이 중국보다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뭐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지 산업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과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제품 기술 또는 공정 기술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난 20년 동안 산업계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산학년의 꾸준한 연구 노력 또는 정부와 전지산업협회와 같은 관련 기관에서 많은 지원의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 공정 개발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율을 나타내는 그런 점들이 전지 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지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배터리 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이제 소재 부분의 기술 격차가 일본이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소재 분야는 조금 앞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립 기술이라든가 제조 기술 이런 것은 일본과 대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배터리 산업은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타입이 원통형 타입의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 경쟁력은 저희와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격차는 더 벌리고 또 핵심 기술은 국산화를 계속해서 주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왔던 배터리 핵심 원료를 직접 개발한 기업을 찾아갔는데요.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국내 한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 이곳에선 전기차의 동력을 전달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요소 전해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는 중국과 일본이 세계 시장을 양분하던 전해액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전 세계의 전해액 마켓시어의 60%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전해액 메이커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를 일본 메이커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국산을 하고 실제로 양산을 하면서는 급격하게 이제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최근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며 전해질과 같은 핵심 소재 확보는 곧 국가 경쟁력이 됐다. 이 업체의 주력 제품인 전해질은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의 역할을 담당한다. 혈액이 몸 곳곳 산소를 운반해주듯 전해액은 배터리에서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업체의 경우 100% 소재 국산화로 인해 전해액 원료 수급부터 제품 개발, 합성까지 자체 진행이 가능해졌다. 전액 개발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통해서 개발이 진행되는데요. 전지 성능 평가와 신뢰성 평가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평가 항목은 약 30여 종의 평가 항목이 있겠습니다. 이 전액 개발은 이 평가 항목을 통해서 전액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수요에 맞춰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증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자체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는 게 목표다. 이 성능 좋은 전해액을 활용한 2차 전지가 저희 국내에 있는 메이저 전지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여러 그 자동차 회사들의 많은 수주 계약을 이미 올렸고 앞으로도 많은 수주들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결국은 전지 산업이 발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산업까지 뒤에서 보조하는 어떤 후원하는 역할을 전해액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기술 독립을 향해 가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견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터리 하면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이 배터리를 또 쓰잖아요.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기술인데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끈 주역이 바로 이 배터리 산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쭉 발전시켜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의료기기라든가 또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는 드론에 사용되는 기기라든가 그런 쪽에 배터리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각국의 환경에 대한 규제,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가 급격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로 이렇게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 자동차, 의료기기, 그리고 드론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볼게요. 예, 과거에는 이제 그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요. 또 배터리의 그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한 번 예를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 번 충전해서 거리를 100km 갈 수 있고 200km 갈 수 있고 이런 에너지 밀도를 급속하게 높여서 지금은 한 400km 정도 주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터리 산업이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그런 기술력이 지금의 이런 새로운 그 변화를 이끈 네, 주역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우리가 기술에 계속해서 집중을 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또 차세대 배터리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전지가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이라든지 IoT 산업이 되면은 우리가 입는 전자기기 또는 목에다 맬 수 있는 전자기기 등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플렉시블 전지라든지 또 유연한 전지, 접을 수 있는 전지 아니면 와이어 형태로 우리가 된 전지 또는 섬유형으로 만들어서 짜서 입는 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전기자동차가 시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현재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저희가 뭐 1충전 주행거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실제로 한 400km 정도밖에 안 돼서 내연기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정도의 주행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밀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단위 무게당 또는 단위 부피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는 척도가 되는 건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리튬 이온 전지의 2배, 3배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지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자동차를 한번 주행해서 뭐 700km, 800km 갈 수 있는 그런 전지도 나올 거고요. 또 나가서는 우리가 충전하는데 지금 뭐 밤새 충전하거나 급속 충전해야 몇 시간 충전해야 되는데 이걸 5분, 10분 이렇게 짧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이렇게 높게 되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뭐 폭발 위험성이나 안전성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전고체 전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전성이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안전성이 높은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개발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배터리를 포스트 반도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미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제 전기자동차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건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감안해서 앞으로 2025년에서 2027년 정도 되면은
반도체의 그 시장 규모를 따라잡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보다 더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포스트 반도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낙관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또 낮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호조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에너지 밀도를 갖는 파우치형이나 각형 셀 같은 것들은 이미 GM이나 BMW 같은 선진 자동차회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납품하고 있고, 뭐 이를 통해서 기술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 형편이라서 향후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질 걸로 예상돼서 이런 일시적인 현상은 점점 해소될 거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또 계속 만들어 가야겠지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방 산업인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전동 기구라든가 의료용 기기, 이 드론 같은 그런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또 차세대 배터리를 만드는 노력이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아까 강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휘발성 전해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배터리로 알려져 있고, 또 주행거리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 배터리 개발에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은 배터리 관련 인력 양성에 좀 투자를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배터리 업계에서 이제 가장 뭐 중요하게 여기는데, 배터리를 만드는 원 소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그 원 소재를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 공화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또 리튬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 쪽에 수입을 이제 해와서 1차 가공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중국이 원자재 공급을 이제 중단한다든가 또 가격을 높인다든가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배터리가 히토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일 경제 전쟁도 이와 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과거에 저희가 그 해외 자원 개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쏘았는데,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또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기업하고 정부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약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 특히 리튬, 니켈, 또 코발트, 망간, 대부분 이런 히토류는 중국이 소위 국부펀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 선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 합작기업 형태로 그러한 소재 확보, 원소재 확보에 추가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만 배터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 소재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기술 개발 쪽에서 보면은 산학연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산업계에서는 현재 잘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경쟁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새로운 전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산업계에서 어려워하는 전지 열화에 관한 그런 원인들을 규명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초 원천 일들을 계속해서 앞으로의 향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런 협업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또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산학연 그리고 네. 정부까지도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터리 기술 이슈를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미래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지켜낼 우리 기업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